천주교 신자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불교적 세계관에 또. 불교적 세계관 속에도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인간을 이해하고 네.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가득 들어있죠. 실제로 그 종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범종. 예. 그러한 종이 금이 가서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보신각종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보신각종이 원래 금이 가지고 원래의 종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모셔놓고 그거는 새로 만든 종이거든요. 바꾼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종을 만든 종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종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산산조각 났을 때 종의 파편들을 하나 들고 탕 치면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깨어진 종이니까 깨어진 소리가 나겠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종의 파편 하나하나마다 맑은 종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렇죠. 종의 파편이 하나의 종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삶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 산산조각 난 조각의 그 파편을 우리는 무가치하다고 버리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완성체다. 하나하나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그렇죠.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 산산조각 난 조각을 버릴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은 절망에 빠질 때 있습니다. 많죠. 분하다. 그러면 절망은 무가치할까요?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절망의 가치가 희망의 가치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절망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는 무시하고 폄하하고 절망을 부정하고 그러잖아요. 예. 아닙니다. 절망의 가치야말로 희망의 가치다. 초창기 작품이 슬픔이 기쁨에게. 그 초창기 작품에서 이미 그런 모습을 다 일러주시지 않았나요? 슬픔이 기쁨에게 그 시는 제 첫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아직 그 시가 가장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나 문학 교과서에 있으면서 시인인 저를 이렇게 만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 슬픔이 기쁨에게인데요. 그 시도 우리가 슬픔 자체에 경도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슬픔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쁨을 획득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왜 진정한 기쁨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기쁨의 눈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속에는 분명히 슬픔이 존재한다. 완벽한 기쁨 자체로 존재하는 기쁨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가만 보니까 우리 정호성 시인께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 청소년들 세계에서는 나름 필명을 날리시고 상도 많이 타시고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시를 쓰고 글을 썼다. 맞습니까? 저는 이제
그 경희대학교 문예장학생을 고3 때 목표로 두고 문예장학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희대학교 국문과에 문예장학생 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101장에 당선되거나 그다음에 또 문예 현상 모집도 있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를 통과해야만이 문예장학생이 될 수 있는데 예. 장원, 차상, 차하, 찬방이 4등입니다. 4등. 그러니까 4등은 문예장학생으로 입학이 안 됩니다. 무시험 입학인데 면접만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국 고교생 문예 현상 모집. 예. 그래서 시를 내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평론을 썼습니다. 고교 문예의 성찰, 고교 시를 중심으로 예. 한 200자 원고지 한 150매 정도 되는 평론을 썼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고등학생 때 평론의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작품론을 쓰거나 작가론을 쓰고 또 그 당시에 현대문학이라든가에는 문예지도를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작가들의 작품론이나 문학의 이론을 내가 전개시킬 수는 없다. 고등학생이 시를 고등학생이 쓴 시를 가지고 알겠어요.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교 문예라는 말을 제가 생각했어요. 고교시라는 말도 생각하고 그래서 고교 문예의 성찰, 고교시를 중심으로 그 평론이 당시 문학평론가 김우종 선생님께서 그 작품을 뽑아주셔서 문예장학생으로 입학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예장학생 장학금이 1년 동안 지급되고 1학년만? 2학년부터는 문단에 등단해야만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춘문예 통과? 그래서 신춘문예 열심히 했는데 연달아 이태에 걸쳐서 떨어졌어요. 최종에 오르고. 그래서 한 해는 휴학하고 두 번째는 또 떨어져서 그냥 군에 입대해서 군대에서 내가 복학했을 때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 다시 문예장학생으로 총장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내 등록금을 대줄 수 없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를 그래서, 다니려면 그래서 당선돼야 된다. 군대에서 뭐 보초 서면서 또 내무반에서 필사적으로 쓰셨고요. 그래서 참 군에서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을 때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시, 그다음에 제대하던 1972년 12월 25일 날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한일보 신춘문예 시가 당선되어서 당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3년에 다시 복학하게 되고 그러면서 물론 문예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 졸업까지. 그래서 졸업 때까지 총장 장학금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그만큼 어려우셨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뭐 다들 어려웠습니다. 본인을 그런 문학의 길로 이끈 첫 발자국은 어디서? 그거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대구에 있는 개성중학교라는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 국어 선생님이 소설가이시고 또 수필도 쓰시고 그러셨습니다. 김자, 진자, 태자 선생님, 김진태 선생님이신데 물론 이제 작고하셨죠.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김영랑의 그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라는 제목의 그 시를 수업 시간에 가르치시면서 다들 일주일 뒤에 시를 한 편씩 써놔라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숙제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제가 시를 써가지고 갔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지적하셔서 숙제해왔느냐. 상당히 운명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해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일어나서 읽어보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의 제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갈밭에서. 제가 사는 동네가 지금은 범어천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신천인데 신천에 여름에 그 물이 가뭄이 들어서 자갈이 강변에 막 드러난 그 자갈밭을 그리면서 한 소년이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가, 뭐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고 못생겼는가, 뭐 한 사춘기적 소년의 마음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의 그릇에 담아서 써가지고 갔는데 일어나서 읽어보라고 그러셔서 읽었더니 선생님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호성이 너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시인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다른 학생들의 시도 다 읽어보고 그 중에 성호성 시인의 시를 딱 집은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예. 야, 이거 운명적이네요. 그래서 저는 운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시에 관심을 갖고 또 시도 열심히 쓰게 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칭찬, 알겠습니다. 예, 칭찬의 말씀이 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게 한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저는 또 이렇게 고등학생 때 보니까 제 어머니가 이렇게 가난한 부뚜막에 그 공책, 예. 가계부 이런 데에다가 김소울류의 시들을 쓰시더라고요. 연필로. 그 시절에 어머님이? 예, 그 시절에 어머니도 그 시를 쓰셨어요. 그 연배에서는 거의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그러한 역량, 또 결정적 계기는 또 중학교 2학년 때 김진태 선생님의 그 칭찬. 알겠어요. 그것이 제가 시를 쓰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슬픔이 기쁨에게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것처럼 70년대 이제 등단하시고 80년대 초중반 그때 이제 뭐 반시 동인 활동도 하시고 네, 반시 동인도 활동했습니다. 약간 좀 사회 참여적 시들이 상당히 전반부가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후반부는 완전히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 서정 시인 이렇게 좀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그렇죠. 우리가 살아왔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저는 20대, 30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 시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역시 시인이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시를 쓰는 일이 가장 큰 실천이다. 예. 그 시대를 위한 눈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 30대 때는 저는 시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시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저는 일단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어떤 그런 성취를 얻게 되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저도 나이가 이제 40대를 지나게 되고 하면서 이제는 시대의 눈물보다 인간인 나 자신의 눈물을 스스로 닦아줘야 되겠다. 예. 자기 자신의 눈물도 닦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가슴에 와닿고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진 이런 시도 너무나 많죠. 모두 몇 편쯤 다른 시인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모두 몇 편쯤 노래로 만들어졌나요? 다른 시인에 비해서 노래가 된 시가 한 70여 편 넘습니다. 70여 편. 뭐 그중에 아까 얘기 나왔던 양희은 씨 수선화에게 또 있고 이동원의 이별 노래, 안치환의 맹인 부부 가수, 우리가 어느 별에서 뭐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맹인 부부 가수도 노래로 맹인 부부 가수도 80년대 참 많이 불러진 노래입니다. 또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그 붙이지 않은 편지는 박종철 군 죽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붙이지 않은 편지는 김광석 그 씨가 마지막으로 김광석 씨는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맞아요.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우연한 기회에 음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타음으로 그냥 녹음을 해놓은 것이 그분의 마지막 육성이 되었습니다. 유작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붙이지 않은 편지는 1987년 1월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사는 시인으로서 박종철 열사의 그런 시대적 죽음, 그런 비극적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 영혼을 시대적 영혼을 위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쓴 시가 붙이지 않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붙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붙이지 않은 편지인데 그래서 그 첫 행이 풀잎은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 꽃 피기는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라. 그렇죠. 이게
풀잎을 이제 박종철 여사라고 네. 생각했고 네. 그 풀잎이 쓰러져도 기어이 하늘을 본다는 거죠. 꼭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연결할 때도 이 네, 노래들이 그렇죠. 불려지고 그러잖아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연결식 때 그렇죠. 조곡으로 또 추모의 시간이 있을 때 예. 추모곡으로 또 지금도 불려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의 또 시대적 죽음에도 붙이지 않은 편지가 불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는 쓴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네. 시는 읽고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노래로 만들어지면 그렇죠. 그 노래를 예, 또 듣는 사람들의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로 만들어졌을 때 저도 그 노래를 들을 때 어떤 때는 멜로디의 힘이 언어의 힘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수없이 70여 곡 되는 그 네. 노래들 중에 시인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많지요. 그 우리가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근데 이제 많은 평자들이 그 이동원의 이별 노래가 최종력 작곡가, 최종력 씨가 작곡하고 그랬는데 이동원의 이별 노래가 상당히 좋은 노래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이동원 씨가 이 노래는 100년 이상은 갈 노래입니다. 어떤 긍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벌써 이별 노래는 30년이 지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붙이지 않은 편지도 노래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이외에 다른 노래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이 시와 노래가 네. 한 몸이다. 네. 이게 저는 별개의 어떤 개체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시 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 속에 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말씀 듣고 다시 그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네.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너 아직 늦지 않으리. 아직 늦지 않으리. 네. 그 가끔씩 부르기도 하세요? 노래방에도 가면 있습니다. 본인의 시 노래를 요즘은 뭐 노래방 가는 일이 없어. 근데 예전에 한창 한때 우리 젊은 날에 노래방 많이 다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같이 간 사람들이 꼭 이 노래 이별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면 뭐 때로는 불러보기도 하고 잘 못 부르지만 그런데 그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제목이 이별 노래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별을 기리고 노래하는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 노래예요. 그렇죠.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는 역설과 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에 보면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대 떠난 뒤에도 내 먼저 떠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내가 그대 떠난 뒤에도 그대를 사랑하기에 늦지 않다. 늦게 떠나달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늦게 떠나주면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떠나지 말아달라. 가지 말란 얘기죠. 네, 떠나지 말아달라. 이 사랑을 받아달라는 어떤 그런 사랑을 노래하고 희구하는 그런 노래이자 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시란 시대의 눈물을 닦거나 한 인간의 눈물을 닦거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뭐 이런 표현들을 쭉 쓰셨어요. 네. 특별히 한국 독자들에게 정어승의 시란 어떻게 기억됐으면 싶으세요? 저는 그 시의 역할 중에 그 인간을 위로해주고 위안해주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봤을 때 그 꽃 자체, 그 꽃이라는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꽃을 보는 사람이 그 꽃을 보고 또 위안을 받잖아요. 꽃 자체의 존재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대로 존재하지만 그 꽃을 보는 인간인 내가 그 꽃을 통해서 또 큰 위안을 얻는다. 그렇죠. 그래서 시를 꽃에다가 비유한다면 시 존재 자체의 소중함은 소중하지만 읽는 사람들은 그 시를 통해서 읽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삶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눈물을 이해하고 큰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좋은 것이다. 또 우리는 시를 왜 읽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결국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육체의 배고픔은 우리가 다른 음식물을 통해서 육체의 배고픔은 달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배고픔은 무엇으로 달래느냐. 그렇죠. 영혼의 배고픔을 달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음악도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시도 인간의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 다양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시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내 영혼이 배가 고플 때 그 시를 네. 통해서 배고픔을 스스로 달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꽃밭을 볼 때마다 꽃밭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여러 종류의 꽃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한꺼번에 피어 있고 어울려 있기 때문에 꽃밭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아름다움이 여러 가지의 아름다움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칠순도 넘기셨는데 건강하시죠?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작도 시집 준비하고 계시다고 준비하고 했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앞으로 당장에 무슨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지? 내년이 되면은 제가 등단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등단 50주년 시집을 한 건 뭐 그때 시집을 낼 수 있을지 낼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한 권의 시집은 스스로 예.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시가 있는 산문집 두 번째 것도 준비를 또 해야 되고 예, 저는 이제 시인은 항상 시를 써야만이 시인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요. 전직 시인은 없습니다. 예, 뭐 무슨 회사 대표 네, 뭐 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전 무슨 대학 교수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전 시인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소설가도 없죠. 뭐 그렇죠. 현역 시인이죠. 항상 써야만이 그렇죠. 현재의 시인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인은 죽을 때까지 시를 써야만이 예. 시인으로서 존재한다. 그런 말씀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우시더라도 네. 한 사람이라도 더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맨 처음 드렸던 말씀 다시 드리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리고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